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이 대장주의 부진이 시장 전체를 누르는 표면적인 이유는 거대한 시가총액입니다. 시장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또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면적인 이유는 바로 연계성인데요. 이 대장주들의 수주를 받는 다른 기업들도 함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애플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대장주다라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또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이죠.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품별로 또 업종별로 다른 성격들을 함께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코스피 지수는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오늘장도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27%대 내리면서 20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412억 원대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이 500억 원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0.32%대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6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관은 1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중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는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악재를 살펴보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이슈를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외선물지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1%대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6,76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0.25%대 하락 중인데요. 2,691포인트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97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현재는 96선과 97선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97.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입니다. 현재는 0.08%대 소폭 밀리고 있는데요. 1,20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의 감산 논의 소식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55선을 지지받고 반등했습니다. 현재는요 0.5%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56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전날에 긴 양대 장봉을 그렸기 때문에 부담을 소화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현재는 0.23%대 상승하는 중이고요. 2,63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은 하락하면서 마쳤는데요. 현재는 상승 중입니다. 0.03%대 오르고 있고요. 25,65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간밤 다행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이슈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흔드는 주 요인은 무엇이고 향후 유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최후 보팀목이었던 중국의 내수마저 붕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10월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 내수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중국 내수가 무너질 경우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서 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지금 한 2주 정도 못 뵀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가가 연일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전일장에는 1%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장세는 여전한데요. 이 글로벌 경제 불안감에 또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장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국제유가가 기존의 76점 후반대까지 큰 폭의 상승을 한 이후에 그때 이제 많은 이슈들이 그리고 리포트에서 80불대, 그리고 향후 100불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어차피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법인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업 실적 호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반해서 또 다른 악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또 그런 파동이 퍼지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거의 54불대까지 급락을 하는 그런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현지 시간으로 13일 날은 국제유가가 7% 넘는 폭락을 보였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간의 13일 연속 하락 부분에 대한 단기 반등, 그리고 다음 달 열리는 오펙에서의 감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란 뉴스가 나오면서 잠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는 오히려 또 다시 되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향후도 지금 이란의 석유 수출 금지를 지금 앞둔 지난달만 해도 거의 배럴당 거의 70불대 이상에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56불대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가 가격 자체로 보면 여전히 하방 경직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저점의 54.80대를 꼭 지지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거기마저도 이탈이 되는 모습이라면 52불대 선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유가 폭락세가 계속 지속된다 하면 물론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유지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적절한 선의 어떤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요. 어차피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면 또 유가에 대한 어떤 투자 위축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해서 대내외적인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도 대내외적인 이슈들에 의한 유가 변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매매 대응은요, 매매 전략 시간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수마저 무역 전쟁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관련 소식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어차피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부터 예상된 그런 문제점들인데요. 어쩔 수 없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이런 싸움이 지속되는 한 서로 피해를 보지 서로 이익 보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에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도 하락을 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보다도 특히 자동차나 문화생활 그리고 술 판매량이 대폭으로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광분제도 매출도 전년 대비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이 좀 침체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해서 이제 중국인들의 소비 파워가 무너지고 있다, 또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 대륙의 어떤 구매력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이후에 소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긴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에 중국 소매 판매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도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적신호가 펴지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소매 판매 감소는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의 6.4% 그리고 문화나 사무용품에서도 3.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 술이나 담배 부분도 1.2%의 마이너스 성장이 보이는 그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 항목에서도 계속적인 좀 압박을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10월 중국 소비 판매 부분을 보면 자동차만 예를 들더라도 238만 도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1.7%나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증시에서 또 황제주로 꼽히는 바이오 업체 이제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138.5%와 비교하면 거의 바닥 수준 2.7%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면 작년과 대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해서 향후에 중국 내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사스 문제 이후에 중국과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약간 호전되는 그런 부분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내수 시장이 무너지면서 미국 시장 쪽보다도 중국과 연계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체감 경기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관심을 더 집중하셔서 향후 투자에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투자 전략에 참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의 두 공통점은요, 현재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 S&P를 먼저 봐드릴 텐데요.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 26,000선대를 훌쩍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수개월 전부터 어느 정도의 그런 하락 영향이 그리고 그 악영향이 언제쯤 나오느냐의 시간적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물론 그 악영향이 나온 건 맞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져서 나왔다는 얘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일찍 타격이 지금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21일에 2,947선까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서서히 조정의 신호를 보이다가 지금 10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세계 경제의 어떤 지표라든지 경기 둔화의 어떤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S&P 같은 경우 2,600선대까지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제가 2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2,600선까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후에 단기 폭락에 따른 단기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2,820선 내외까지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하락파가 다시 한번 나와지면서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하방의 경직성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2,680선에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 2,640선대까지 다시 한번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 2,685라인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된다면 추가 하락 2,640선 내지 50선 내외까지도 하방 나올 수 있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특히나 이제 최근에 S&P와 같은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특히나 기술주들의 그런 폭락 여파가 두드러지면서 기술주에 의한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고요. 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6,700선이 허물어지면서 6,570선대까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한때는 7,200선을 웃도는 상승도 나와줬지만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악재들이 또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폭락을 하는 그런 흐름에 지금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6,750선 내외의 지지 여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6,750선의 지지가 또 허물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 해서 6,650선 내외까지의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나올 수 있겠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현재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또 조정 가능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가의 6,750선 내외의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단기 반등 6,850선에서 6,900선까지 반등이 가능하겠으나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해서 지금 기술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대내외적인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동성 흐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한 시기다. 해서 추세보다는 단기 대응으로 대응하심이 옳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수들은 흘러내리는데 달러는 현재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달러 인덱스가 큰 폭의 조정이 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더군다나 유럽 시장에 또 유로화 문제라든지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가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당분간은 큰 폭의 상승보다는 혼조 흐름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어떤 기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정고점이 또 돌파되는 흐름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못한다면 단기적인 조정, 하지만 숨고르기성 조정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한 갈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볼 수 있을까요? 네.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9월 말 이후부터 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유로존의 어떤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유로화가 침체 구간에 접어들고 더군다나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간의 조정폭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그저께부터 브렉시트 문제가 1차적으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뉴스가 살짝 나왔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단기 조정세를 이용한 이제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을 위한 반등의 신호가 확실하게 나온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1.13000 내외의 어떤 지지 여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1.14000 내외까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13900 내외의 저항 여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꼭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대내외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유로와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도 동반적으로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저가 내외의 지지 여부 확인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유로 같은 경우는 1.13900 내외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다시 한번 1.27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연동성에 염두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말 때문에 계속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가장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멘토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 조정세가 정말 10월 3일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한 낙폭을 보였고,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 사상 유례없는 그런 하락폭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조정세가 지속되면서 54.75선까지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급락에 따른 반등, 그리고 상승파를 위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확실한 신호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오펙에서의 감산 논의 예정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 상승세를 57불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한때 나오기도 했지만 그거는 예정된 뉴스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되돌림 하락이 나오면서 56불선대에서 지금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전히 하락파의 침체 구간은 지속 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해서 56불대 선의 지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55점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54.75에 저가가 이탈된다면 52불대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로 유가 같은 경우는 악재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요. 폭락에 대한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재료에 의한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오펙의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흐름들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되 전저점 54.75의 지지 여부 그리고 57불대 선의 저항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크루드 오일은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하시라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 증시에 기를 죽이는 쟁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장률 둔화와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조금 전 글로벌 이슈에서도 다뤘듯이 중국의 소매 판매가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 경제지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움직임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류허 부총리가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기 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무역 전쟁이 해결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긍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잘 해결될 수가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슈 분석에 앞서서 일단 전일장, 마감장, 그리고 오늘 출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현재 중국 증시는 출발을 했습니다.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분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상해종합이 갑자기 이제 그 소비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원래 안 좋게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상해증시가 잘 가다가 갑자기 이제 밀렸는데요. 일단 상해종합은 지난 이제 어제 거래일에 마이너스 0.85% 내렸고요. 선전 홍분지수 마이너스 0.69% 그리고 죄송합니다. 창업반 지수는 0.45%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달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주류, 금융, 식품 이제 원래 가장 시총을 많이 차지했던 그런 종목들 업종 위주로 이제 많이 내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소비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어제 이제 상승 업종이라고 보면은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농림업, 그다음에 시멘트, 교통운수, 철강, 전자부품 이 정도가 좀 상승을 했는데 현재 실물 경제지표가 지금 현재 투자 심리에 좀 많이 안정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소비 증가율은 좀 감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한 게 아니라 소비 증가율이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증가는 했지만 증가 폭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생산 증가율은 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산업 생산이 5.9% 증가를 했고요. 전달 5.8%보다
0.1%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랐는데 1월에서 이제 10월까지 고정자산 투자액 같은 경우로 5.7%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이 부분은 웃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비가 중국 내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보다도 소비 지표가 더 잘 나와야 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위안화 기준 환율이 6.940 정도 위안도 고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위안까지 아직 가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협상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위안화 환율 및 중국 증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장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군제에서 엄청난 소비력을 보여줬던 중국의 현재 10월 소배 판매 지수가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나왔습니다. 5월 이후로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관련 지표들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볼게요. 네, 미중 무역전쟁, 그러니까 중미 무역전쟁이죠. 무역전쟁에서 이제 중국 수출에 일정 부분 타격을 좀 준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내수 핵심이라고 하죠. 내수에서 가장 핵심이 소비인데, 소비 심리도 이제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4일에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제 내용에 따르면은, 지난 10월에 중국 내 소매 판매액이 3조 5,53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8.6%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9.2%보다는 하향된 수치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비는 증가했는데 그 증가율이 작년보다 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못한 수준은 아닙니다. 9.2를 예상했는데 8.6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특히 이제 10월 증가율 같은 경우가 지난 5월 8.5% 이후로 5개월 만에 거의 최저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전달 증가율 9.2%보다도 0.6% 급감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활발한 내수시장에서 이제 그런 내수시장에 힘입어서 지난해까지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거의 이제 한 자릿수로 굳어지는 9% 왔다 갔다 9%대에서 있을 때만 해도 뭐 잘하면 두 자릿수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8%로 완전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두 자릿수 생존이 끝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년 대비 계속해서 성장을 했던 중국이라서 이 지표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 둔화 흐름이 완연한 중국의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지표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소비 판매, 소비 이제 이쪽만 좀만 보고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도 이제 그 산업 생산 이런 부분은 좋았으니까 그럼 이 좋은 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산업 생산 지금 무역전쟁 때문에 무리하게 산업 생산을 더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 생산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 생산 지표가 좋았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안 두는 이유가 무리하게 중국 정부가 이 무역전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산업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 사실 소비가 더 중요한데요. 소비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일반 이제 개개인들의 그 소비 심리까지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 전망이 안 좋으면은 과소비하는 걸 줄이게 됩니다. 줄이게 되는 거죠. 과소비하는 걸 줄이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중국 자동차 판매입니다. 자동차 판매.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요. 예. 굳이 자동차는 솔직히 뭐 안 되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는데 10월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7% 감소를 했습니다. 238만 대 정도가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건 뭐냐면 판매량 자체가 이제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20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2018년이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성장이 뭐 살짝 마이너스 성장도 아니고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지금 현재 월마다 지금 감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안 산다. 그러면 즉 고가 제품을 사지 않고 조금 더 소비를 뒤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무역전쟁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중국 개개인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지금 이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성황리에 마침 그 관군제 역시도 다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알리바바 기준으로 관군제 거래액이 작년보다 26.9% 증가를 한 2,135억 위안이었거든요. 매출액은 사상 최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근데 경신하는 건 좋은데 매년 이 증가율이 있는데 이 증가율이 올해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는데 사실 올해 20%대밖에 안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는 잘 나왔는데 지난해가 관군제 이제 관군제 매출액 증가율이 약 39.3%였던 걸 비하면 26.9%면은 약 13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군제도 성황리에 끝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역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아서 점점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척사죠. 류허 부총리가 현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갈등이 좀 풀릴 수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류허 부총리가 지난 10일에 베이징을 방문한 이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상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밝혔냐면 뭐 협상합시다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양국이 상호 존중, 평등과 상호 이익을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 무역 관련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키신저 국무장관이 대화하고 소통을 확대해서 상호를 높이고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미중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뭐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건데 이제 키신저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1972년에 리처드 닉슨하고 마오쩌둥하고 이제 첫 중미 정상회담을 중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그 키신저 장관이 이제 그 실무진으로 이제 중재를 하면서 마오쩌둥하고 닉슨하고 이렇게 만나서 결국 이제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데 이제 크게 이바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이제 약간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9일에 이제 류 부총리가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아직 류 부총리가 미국에 이제 방미를 한다라는 건 아직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닌데, 현재 지금 다수의 언론사에서 지금 현재 류 부총리가 그래도 가서 뭔가 기반을 닦아놓고 얘기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면서, 중국에서 이제 방미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대표단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근데 중국 당국에서는 이 답을 이제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굳이 찾아가서 하는 거 지난번에 찾아가서 잘 해놨더니 미국에서 와가지고 다시 엎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답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대로 지난 사실 9월 달에 이 문우신 장관 그리고 류 부총리가 무역 협상이 성사가 되었었는데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협상이 결렬됐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실 류 부총리가 이제 실무진을 얼마나 잘 풀어주냐가 더 중요한데, 류 부총리가 무역전쟁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뽑은 이제 경제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있는데 류 부총리를 뽑았어요. 이것도 글로벌 슈퍼스타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태자당,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는 그 계파죠. 이 태자당 소속도 아니에요. 리커창 총리는 그 후진타오 전 이제 주석이 이제 마지막에 퇴임할 때 총리를 올려놓고 내려온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커창 총리가 그래서 사실 실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리커창 총리는 거의 허수업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류 부총리한테 이제 모든 경제 관련 모든 게 다 쏠릴 거다라고 봤는데 특히 이제 리커창 총리는 이제 공천당 소속이죠. 이제 후진타오 같은 이제 계파가 다르기 때문에 실적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막상 이제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터져서 류 부총리가 가서 협상을 했는데 합의를 이끌어낼 때까지만 해도 류 부총리에 대한 평가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통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뒤에 이제 미국이 답방할 때 이 조항들 일방적으로 미국이 파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이 류 부총리가
완전히 당하고 온 거다, 이거. 미국의 전략 전술에 완전히 당했다. 뭐 이렇게 좀 보면서 류업총이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신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무역전쟁에서 결국 신무진 키는 류업총리하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제 강경파를 살짝 지금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강경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데 그 강경파들 목소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협상의 의지는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G20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유호 부총리의 방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좀 있다. 그리고 사실 방미해야 뭐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무런 서로 협의도 없는데 G20 정상회담에 만난다? 그럼 둘이 같이 뭐 밥만 먹고 차만 먹고 그냥 덕담만 하다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아무 성과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협상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지고요. 최근 양국 간에 이제 군사긴장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일, 19일에 이제 장수성 난징에서 인도주의 제9조 중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연합훈련을 했어요. 참, 좀 특이한 일이죠. 분위기가 이제 이제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 이 무역전쟁을 이제 그 전까지 중간선거 내에 끝내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자기가 재선할 때 이 카드를 계속 써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성패는 갈리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두 가지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해종합지수와 항생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이슈에서 살펴본 만큼 이 부진한 소매 판매를 좀 피해갈 종목을 골라야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부진한 만한 거를 좀 피해서 좀 종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종목보다는요. 지금 무역전쟁에서 협상이 뭔가 약간 조금 진행하려고 제스처를 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에서 관한 컨셉의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산철강입니다. 보산철강. 사실상 보산철강은요. 그냥 하나만 얘기드리면 보산철강은 무역전쟁이 만약에 풀리잖아요. 주가 급등합니다. 그냥 완전 급등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보산철강. 자 600019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요. 중국말로 하자면 바오산강철이라고 해요. 우리 보산철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문을 그대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검색하실 때는 보산철강이라고 검색하시고 보통 얘기할 때는 바오산강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3분기 매출액하고 순이익이 각각 765억 위안, 그 다음 82억 6천만 위안 해가지고 이제 매출액은 소폭 감소를 했는데 순이익이 좀 증가를 했고요. 3분기 출하량은 감소를 했지만 철강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소를 했는데 매출 원가 감소를 약 마이너스 8% 실현을 하면서 요즘 전 세계 글로벌 철강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 경쟁력이 생기는데 사실 보산철강이 원가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경우 원가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원가 감소를 마이너스 8% 실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산철강도 이제 조금씩 기술 집약적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내 꾸준하게 철강 매수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 네트워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 수요가 중국이 주요 도시라고 하면은 한 20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3-4개 정도가 아니라 중국 20개 나오기 때문에 이 지하철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는 아직 꾸준할 거다 보여지고요. 이 보산철강 무역전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 이유가 무역전쟁에 따라서 철강 관세 부과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관세 부과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 25% 관세 부과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풀리면 이 관세가 없어지버리면 보산철강은 주가가 급등하겠죠. 그래서 해소될 경우는 호재다. 근데 아직 해소된다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보산철강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를 보셔서 지금 차트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닥을 3번 이상 쳐주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흥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 라인이 7.300 위안, 7.300 위안, 그 다음 7위안 이렇게 두 개로 분할로 매수하신다면은 그 손절가 6.500으로 잡아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지지받아서 반등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이 정도면 좋게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차 목표가 8.200, 2차 목표가 8.900 위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보산 철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몇 달간 안정세를 이어가던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시세와는 별개로 산업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올 한 해 암호화폐 시장에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파트너십 체결이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어떤 파트너십이 주목을 끌었고 향후 움직임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위협하는 후발 주자들의 성장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어떤 후발 코인들이 테더 자리를 탐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블록체인 내에서 굉장히 파트너십이 두드러졌다고 하죠? 네,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한 해도 이제 업계는 실생활에 접목시킨 블록체인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굵직굵직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인베스트인 블록체인은 지난 5일에 2018년도에 이뤄진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파트너십 10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파트너십 내용을 살펴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이제 기술적 협력부터 금융과 언론 등 전통 산업 영역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베스트인 블록체인은 아직은 업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이들의 많은 파트너십은 모험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이제 진보의 증거임은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적인 이 프로젝트의 사례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IBM은 지난 7월 국제 송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하는 나라 간의 이제 국제적인 거래에 스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남태평양 지역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 등 작은 섬나라까지 포함해 총 12종류의 다른 화폐가 공존하는데 화폐의 다양성 때문에 거래 어음 교환에 시간이 걸리는 등 국제 간 거래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스텔라를 기반으로 하는 유니버설 페이먼트 솔루션을 통하면 국제 간 거래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IBM 측 설명입니다. 외신은 IBM이 스텔라를 선택한 이유로 스텔라는 다양한 화폐를 통합할 수 있어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도 즉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IBM은 월드와이어라는 스텔라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실시간에 가까운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거래를 완료시키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합니다. 송금 및 결제에 관한 수수료 역시 현저히 낮아지게 되니 거래 이용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유독 파트너십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지난 7월 중순 스위스 탈중앙화 결제 플랫폼 토이페크는 라이트코인과 손잡고 독일 WEG 은행에 지분 9.9%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남은 지분 이제 90%를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토큰페이는 WEG 은행의 초인류 기술력과
마케팅 전문 지식이 토큰페이가 진행 중인 블록체인 사업, 특히 자체 암호화폐인 티페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당시 라이트코인과 WEG 은행 통합이 라이트코인 매매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었고요. 그리고 지난 9월 바이낸스는 몰타 증권거래소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몰타 주식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자회사인 MSX PLC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외신은 이를 두고 바이낸스 측이 세계 최초의 증권화 토큰 거래 플랫폼을 몰타에 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투명한 암호화폐 규제를 통해 몰타는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인 허브가 되고 있다면서 바이낸스와 MSX는 증권화 토큰을 통해 전통 금융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조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파트너십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융업과의 파트너십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파트너십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 없을까요? 아마존 웹서비스 중국 사업부도 지난달 18일 퀀텀과 손을 잡았습니다.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로써 퀀텀은 아마존의 비즈니스 기술, 마케팅 및 영업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퀀텀 재단의 미국의 팔렌시아 CIO는 AWS가 구축해온 시장에 퀀텀이 발을 디디게 됨으로써 퀀텀은 사용자와 기업에 더욱 다가가기 쉬워졌다며 퀀텀을 통해 사람들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우존스의 미디어 그룹은 지난 4월 중순 광고 차단 브라우저 개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브레이브와 블록체인 컨텐츠 전송 시스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협력을 했었습니다. 다우존스 미디어 그룹 자회사 베론스와 마켓워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요. 다니엘 버나드 베론스 수석 부대표는 국제 디지털 언론사로서 고객을 위한 새로운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랜던 아이크 브레이브 대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자를 언론사와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바라봤었고요. 지난 2015년 출시됐던 브레이브의 브라우저는 광고를 차단할 수 있으며 BAT 토큰을 활용해 언론사 후원도 가능합니다. 금융권 이외의 영역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파트너십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가 현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폭락을 하고 있는 시세와 더불어서 현재 이 파트너십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연도를 시발점으로 앞으로 블록체인 내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기업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성장 동력을 블록체인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을 대체할 산업이 등장하기 전까지 블록체인 산업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블록체인을 지속적으로 접목시킬 겁니다. 이미 블록체인 산업은 거대하게 성장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좀 낙폭이 보이고 있는 거는 아직은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시키기까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화폐는 수여야 할 가치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임이 많으면 스테이블 코인의 매도벽과 매수벽이 두터워지면서 가격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사용처가 늘어서 편의성도 더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자사의 토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휴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단연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입니다. 발행된 토큰 수는 17억만 개 안팎이고요. 1테더는 1달러에 패깅되어 있으므로 토큰 시가총액은 17억 달러, 즉 하나로 1조 9,20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25일 시가총액 30만 달러에서 시작한 테더의 비약적인 성장이죠.
테더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심한 토큰을 사고 파는 기축 토큰의 역할을 맡고 있죠. 테더를 활용하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 다시 다른 토큰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수료나 변동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법정화폐로 토큰을 직접 사고 팔면 좋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는 규제로 인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테더와 테더를 위협하는 새로운 코인들의 시장 지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시장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이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는 점까지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